자, 25번 판례입니다. 자, 25번도 출제가 많이 된 판례죠. 자, 선행 차량에 이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 그랬네요. 그러면 피고인 운전 차량은 후속 차량이 되겠네요. 자, 피해자를 연석역과 동그라미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자, 피고인은 결과 책임을 져야 할까? 이 문제입니다. 자, 볼까요? 자, 이 비탈길에 내리막이 있습니다. 자, A라는 선행 차량 운전자가 있어요. 그 뒤를 갑이라는 피고인이죠. 후속 차량 운전자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 비탈길 내리막에 B라는 보행자가 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이 A라는 운전자가 이 보행자를 치인 거예요. 이렇게 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쓰러졌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이 차는 이제 옆으로 비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뒤따르던 이 후속 차량이 그쵸? A를 따라오다가 미처 이 누워있는 B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냥 깔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보행자는 사망하게 됩니다. 라고 했을 때 A 말고 갑의 죄책은 뭘까요? 하는 거야. 갑이 그래요. 그래, 내가 내 차가로 인해서 사망한 건 맞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A가 A 차량으로 인해서 치여서 누워 있었던 것이면 A가 독박 써야지 왜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쵸? 라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이게 비탈길 내리막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평상 평탄한 평지 갈 때보다 속도를 좀 줄이거나 이게 또 만약에 야간이라면 속도를 더 줄이거나 안개 낀 날짜였다면 더 줄이거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다는 과실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도 잘한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너도 이 사망에 대한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판례가 뭐라 그럽니까? 피고인 운전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있어서는 인과관계가 있다. 라고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판결 이후에 나와 있는데 역과하기 전에는 아직 피해자가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갑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비교되는 판례는요. 똑같은 선행 차량에 의해서 충격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다시 역과했던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이 판례는요. 아직 생존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25번 판례랑 이 비교되는 판례와의 차이점이 뭐다? 25번 판례는 생존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실한 판례이고 비교되는 판례는 생존이라고 보기에는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선행 차량에 의해서 바로 즉사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바로 후속 차량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사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이런 판례도 있다라고 보시고요. 뭐 도로 상황은 뭐 다변적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교되는 판례보다는 25번 판례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번 판례가 역대급 25번 판례만 출제가 되었고 비교되는 판례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혹시라도 비교되는 판례에서 생존 여부를 묻고 있을 때 생존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달리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없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25번대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판례 봅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 사용하던 가스 설비의 휴지컵을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했다는 거죠. 조치 없이 여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제거했다. 그래서 이사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사람은 이걸 조치 없이 제거를 하고 갔을까? 자신의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건물주가 임대인이 이 가스 설비 휴지컵을 임대인이 달아준 게 아니라 자기 돈으로 달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떼가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떼간 것 같아요. 그러면 떼갔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거했다는 부분을 건물주에게 알리거나 뭐 등등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임차인은 뭐 새로운 임차인은 모른다 하더라도 뭐 그 사람은 얼굴도 모를 테니까요. 건물주에게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떼갔다 보니까 이제 이 가스 밸브가 열려져 있었겠죠. 근데 누군가 건물주가 들어왔던 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던 이 가스를 틀다가 결국 사고 났습니다. 폭발해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 퇴거한 임차인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치 없이 제거했다는 그 과실과 이렇게 조치 없이 제거하게 되면 이 가스가 유출되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 발생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시동을 끄고 1던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열쇠를 끼워 놓은 채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11살짜리 어린이라고 했으니까 이 운전자는 보통 이제 부모님이겠죠? 그러면 보통 우리 11살 나이는 다 겪었잖아요. 상당히 호기심이 많을 나이입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가 담배 피는 것도 뭐 호기심을 가질 나이이기도 하고 이 차량에 많이 타왔다면 차량에 대해서도 호기심이 가질 테고 자 이제 그 운전자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때 이 11살 난 아이가 이 열쇠를 돌렸다는 거죠. 그렇죠? 돌려서 결국 차량이 진행되었고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이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11살짜리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지금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열쇠를 끼워 놓았다는 그럼 열쇠라도 제거하든지 그러한 과실이 존재한다. 그래서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판례. 다른 병원으로 전원, 즉 병원을 옮길 당시 이미 후복막매에 농양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등 조직의 괴사, 썩어 들어간다는 얘기죠. 진행되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었더라면 피해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거기서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책임을 다른 병원으로 전가시킬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쪽 병원에서 이 괴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그러한 그 과실과 사건 사고에서는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자 안방에서 취침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이었다는 거죠. 이 판례가 이제 90년대 초반인데 뭐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알겠지만 그 뭐 MZ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연탄가스 뭐 연탄 떼는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 대부분 다 연탄을 뗐잖아요. 자 취침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몇 번 병원에 후송되어 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판명되었고 결국 의사에게 환자가 태어날 당시 자신의 병명을 문의하였는데 난 이것도 이해가 안 돼. 이 병명이 뭔지 몰라? 그렇잖아요. 연탄가스 중독으로 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처음이었다면 이 연탄가스 중독이 처음이었다면 내가 왜 병원에 왔는지도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문의했는데 의사가 아무런 요양 방법을 지도해주지 않습니다. 지도해주지 않았다 동그라미 라고 했을 때 멋모르고 이 사람이 똑같은 방에서 똑같이 연탄을 피우고 잤겠죠. 그래서 결국 연탄가스 전신 피부 파열 등 연탄가스 중독을 입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의사에게도 잘못이 있겠죠. 의사가 만약에 이건 연탄가스 중독이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연탄을 안 필 수는 없었겠죠. 그 당시에는 다 연탄을 다 피웠으니까요. 그러면 뭐 보수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의사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판례는 마지막 줄에 연탄가스 재차 중독받았을 때 의사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봤던 판례입니다. 다음 자 여기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술을 취하도록 유도하였고 수차례 강간하네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판례는 강론 강간죄 할 때 나와요. 그래서 그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시고요. 자 피해자를 비닐하우스에 옮겨놓죠. 당시는 이제 1월달 추운 날이었기 때문에 저체온증입니다. 저체온증으로 이 피해자 여자는 사망하게 되죠. 라고 했을 때 강간행위와 추운 겨울날 이 여자 비닐하우스 옮겨놓고 뭐 이불도 없고요. 그냥 버려놓고 갔다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자칫하다가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할 텐데 그냥 버리고 갔다는 거지. 라고 했을 때 강간치사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에 가로 달고 있는 부분은 강론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니까
드렸으니까 그쪽에서 참조하시고요. 자, 31번. 자, 수술 후에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 등 지연 등의 과실이 있다. 과실이 있죠? 지연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래서 피해자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했었어요. 그랬었다면 당연히 사망과의 사이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봤죠. 설령 중간에 피해자가 피해자 지시를 일부 따르지 아니했거나 태어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즉 이러한 피해자 측의 과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단절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이 의사라는 사람이 진단과 처치 등에 지연했다는 이 부분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혈중 알코올 농도 0.09인 주치 상태에 있는 자에게 경찰관이 열쇠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열쇠를 줬다는 거지. 교부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뭡니까? 경찰관에게 과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가 이 차량을 몰고 가다가 사고 났을 때 경찰관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는 판례입니다. 자, 33번 이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비교되는 판례가 뒤에 나올 텐데요. 자, 화약류를 취급하는 데 필요한 면허를 받지 못한 자입니다. 여기를 밑줄 그어보세요. 면허를 받지 못한 자에게 발파 작업을 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이 발파 작업은 화약류 취급 면허가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면허를 받지 못한 자에게 발파 작업을 종사하였고 결국 사고 났죠. 사고 났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면허를 받지 못한 자에게 발파 작업을 하게 했다는 이 과실과 사고에는 결과적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판례입니다. 이 판례랑 비교할 것이 자, CF 한번 해보시고 뒤에 나올 텐데요. 탄광덕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과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관리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할 의무를 위반했죠. 위반해서 지금 그라우팅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라우팅 공사도 어떤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가 봐요. 근데 그 면허증 있는 자를 배치시켜서 이 공사를 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면허증이 없는 자를 지금 공사를 시켰단 말입니다. 이 얘기야.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면허가 없는 자를 이 그라우팅 공사를 하게 했고 결국은 가스가 터졌죠. 폭발하게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의무 위반과 가스 폭발 사고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과실 책임을 진다는 거죠. 다음 판례. 이건 뭐죠? 똑같은 판례죠. 전문 건설업 면허나 건설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 줬다는 거죠. 자격이 없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도급 줬고 결국 공사를 시공하게 했죠. 그래서 그 직무를 유기 또는 태만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 발생했을 때 이를 적발하지 아니하거나 적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면 역시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33번, 34번, 35번은 전부 다 무자격자, 면허 없는 자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고 그 중에서 시험은 이것도 많이 나왔네요. 이 34번도. 다 출제가 됐던 판례들이네요.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된 판례를 봤고요. 인정되지 않는 판례를 좀 보도록 합니다. 자, 색깔을 좀 달리 할게요. 자, 강간 밑줄 그시고 음독 자살 세모 쳐보세요. 자, 이건 제가 전 시간에도 설명한 적 있었죠? 내가 강간할 때 이 여자가 집에 가면 이 여자는 자살할 거야 이렇게 예견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탈락됩니다. 자, 이때 요 음독 자살은 뭐죠? 피해자의 과실이 아닌 고의입니다. 고의가 개입되어 있는 거야. 고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고의 개입이라 적어보세요. 개입되어 있는 것은 인과관계가 단절됩니다. 우리 콜라 김밥은 과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단절되지 않았죠? 근데 고의가 개입되어 있을 때는 단절됩니다. 끊어지기 때문에 결과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화를 했습니다. 근데 방화해서 피동적으로 얻은 화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피해자가 자기네 집에 불이 나니까요. 진화 작업에 열중했습니다.
그쵸? 열중해서 막 물을 퍼오고 여기저기 물 퍼오고 막 뿌리고 하던 과정에서 화상을 입게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내가 불질러서 난 상처라기보다는 당신이 진화 작업에 열중해서 입게 된 상처라고 보는 게 낫겠죠? 그치? 불이 났으면 피해야지 왜 거기서 불을 끄고 있냐고요. 그쵸? 물론 이제 그 딱한 사정은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 화상은 불질러서 직접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불 끄다가 난 상처이다 보니까 이것은 좀 이례적이다. 라고 해서 방화치사죄 성립이 부정됩니다. 방화죄만 인정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다? 피해자의 고의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아시겠죠? 고의가 개입됐기 때문에 따라서 인과관계가 1번 판례처럼 단절됩니다. 그래서 방화치사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방화죄만 인정했던 사건이다. 1번, 2번을 비슷하니까요. 묶어보시면 돼요. 다음 판례. 자, 임대인 건물주입니다. 연탄 아궁이 외부 굴뚝 보수 공사를 마쳤다는 거죠. 근데 1개월 동안입니다. 1개월 동안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없었고 이제 임차인이 이 방실을 이제 사용해 오다가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사건 당일날 모두 닫아놓고 목욕을 합니다. 이제 샤워했다는 거죠. 여자다 보니까 뭐 창피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출입문, 환기창을 모두 닫아놓고 이제 목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로 틈 사이로 연탄가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그러면 누구 잘못이 커요? 아니 만약에 굴뚝 보수공사 여기 또 나와 있네요. 가로 한번 열어보세요. 가로 닫고 임대인이 굴뚝 보수공사를 할 때에 이 시멘트가 내부로 흘러들어서 연탄 하부를 메우게 한 과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임차인이 한 달 동안 목욕을 안 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목욕 안 하던 여자가 있나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하겠지. 남자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아무래도 그쵸? 여자는 더 하겠지. 2, 3일에 하겠지. 아무리 게을린 여자도. 그러면 그동안은 사고 안 났단 말이에요. 사고가 안 났는데 왜 유독 이날만 사고 났다는 거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그 피해자가 이제 사고 터졌을 때 이제 뭐 건물주가 들어갔건 경찰 들어갔건 들어가다 보니까 전부 다 닫혀 있었던 거야. 출입문도 닫혀 있었고 환기창도 닫혀 있었고 뭐 공기가 들어오고 나갈 그런 공간이 없는 거지. 그랬을 때 이것은 피해자 잘못이 크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달 동안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임차인 사망은 임대인 과실에 기인했다라고 보기 어렵다. 너의 단독 책임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여기를 색깔칠 하시면 돼요. 올라가서 음독자살, 진화작업의 열중 이런 거 색깔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판례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발동을 끄고 열쇠는 꽂아둔 채로 하차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누구야? 조수입니다. 조수. 아무런 나이 언급이 없으면 다 성인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성년일 때는 보통 나이를 써줍니다. 나이를 써주거나 아니면 미성년이란 말을 써주거든요. 그런 말이 없으면 다 성인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앞에서 11살짜리랑 좀 다르죠? 그랬을 때 조수 같은 사람은 이 차량에 대한 위험지식, 안전 그런 생각이 다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너희 단독 책임으로 보는 거지 운전자의 책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시동 열쇠를 꽂아둔 채로 하차한 부분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판례 뺨 세무쳐봐요. 엉덩방아 세무쳐보시고. 자, 이 두 가지 판례를 묶어볼게요. 자, 교등학교 교사가 아이를 때렸습니다. 그 학생을 때렸다는 거죠. 옛날에는 뭐 무슨 많이 때렸지. 우리 이제 78년도 팔았는데 그쵸? 막 패는 거죠. 뺨을 때렸는데 이 아이가 죽습니다. 근데 좀 이 아이는 좀 특이했어요. 두께가 0.5mm 밖에 안 되는 얇은 두개골을 갖고 있었고 뇌수종을 앓고 있었다는 거죠. 비유형적 인과관계죠. 유형적 인과관계다. 근데 선생님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부모님은 알 거예요. 같이 생활하니까. 근데 선생님이 아이를 때릴 때 야 너 두개골 몇 cm야? 자를 갖고 와봐. 자, 한번 재보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냥 패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보통 뺨을 때리면 죽진 않아요. 그치? 예견 가능성이 없다는 거지. 뺨을 때리면 죽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견 못합니다. 특이하게도 이 아이는
얇은 두개골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절충적 인과관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따랐을 때는 인과관계가 탈락된다. 예견 가능성이 탈락된다. 이렇게만 보았던 사건입니다. 그 말은 사망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도 폭행 정도가 덤이니까 엉덩방아를 찔게 할 정도에 그쳤다는 겁니다. 자, 엉덩방아를 찔게 할 정도로 툭 밀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엉덩방아를 밀게 할 정도로 밀었다고 했을 때 밀으면 다 죽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견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특이 체질자였다는 거지. 비유형적이죠. 이런 것은 전부 다 말씀드렸듯이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다 고려해서 대상에서 뺀다. 무시하고 판단한다.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뭐만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뺨을 때렸다는 부분, 엉덩방아를 찍게 했다는 부분 자체로만 판단하는 거야. 여기도 조수 색깔 칠하시고. 자, 다음 보죠. 자, 이 판례도 강론에서 나오죠. 자, 주점 도우미와 윤락행위 도중이다 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점 도우미한테 얼마 줄 테니까 모텔 가자 이렇게 얘기했던가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윤락행위 하던 도중에 이 여자가 항의합니다. 왜 이렇게 과격하게 하냐고. 그러니까 남자가 화가 나가서 이 여자를 막 팹니다. 폭행했다는 거죠. 이 폭행을 가할 당시에 강도죄의 고의로 때린 건 아닙니다. 강도 고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항의하니까 남자가 팬 거지. 자, 이제 이 여자를 두고 이 남자가 나갑니다. 나가다가 손가방 안 핸드백이죠. 핸드백 안에 있던 현금을 가져갑니다. 이 강도입니까? 강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 강도의 고의로 팬 건 아니니까. 즉 강도죄라고 하는 것은 폭행협박 플러스 재물취득. 폭행협박과 재물취득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즉 재물을 가져간 것이 강도죄의 고의로 팼다면 강도죄가 될 수 있겠지만 폭행할 당시에는 강도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도가 될 뿐이다. 이렇게 보았던 판례입니다. 이 판례도 무지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이고요. 하나 더 볼까요? 초지조성공사. 초지입니다. 풀초자입니다. 풀초. 이렇게 쓰죠. 땅 지자야. 초지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산 있잖아요. 산이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뭐 제가 나무 이제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산에 가보면 이 우람한 그런 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나무 같지도 않은 나무도 있어. 잡가지 같은 경우. 막 산에 가다 보면 막 옷에 막 뭐가 막 붙잖아요. 그치? 막 긁히고 막 하잖아. 잔가지들. 그런 거 쳐내는 거야. 쳐내는 거. 쳐낸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제 큰 우람한 나무만 남겨두죠. 그런 데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초지조성공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산에 있는 나무를 싹 깎아버리는 거야. 초지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산에 가보면 저는 옛날에 6시 내 고향 방송에서 봤는데 전라도 쪽인가 그쪽이 많더라고요. 나무를 아예 싹 깎아버려. 싹 깎아서 여기에다가 뭘 심어요? 도라지를 심어요. 도라지라든지 뭐 다른 뭐 있잖아 채소 이런 걸 심구더라고. 와 그래서 대단하다 싶었어. 대단하다. 야 저쪽 대단하다. 그쵸? 자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봐. 그쵸? 여기는 나무를 없애서 초지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 나무를 언제 일일이 다 뱁니까? 낫을 들고 가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쉬운 게 이제 불 내는 거야. 산불 내는 거. 산불을 내버리면 나무가 다 타잖아요. 그치? 싹 타잖아요. 산불을 낼 때 잘 내야 돼. 산불을 잘못 내면 대형 산불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지역만 이렇게 그 지역만 해당되는 지역만 산불을 내서 그 지역만 나무를 없애야지 산불을 잘못 내버려 버리면 큰 불 난다고. TV에 나올 정도의 큰 대형 산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술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산불을 내려면 바람 부는 날에 하면 안 돼요. 바람이 불지 않는 그리고 옆에다가 전부 다 어떤 조치를 다 취해 놓은 상태에서 하는 거지 막 하는 게 아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노트에 나왔을 거예요. 노트 보시면 보통 군에서 주도하죠. 군청에서. 근데 군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들이 뭐 산에 들어가서 산불 놓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청에서 입찰을 봐요. 입찰을. 여기 이렇게 산이 있는데 여기 초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예? 뭐 도급 이 공사 일감 주겠죠. 일감 줍니다. 뭐 수의계약 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뭐 입찰 보는 경우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이제 업자를 이제 정해가지고 이 공사를 줬어. 일감을 줬어. 도급을 줬다는 거지. 어떤 일감? 초지 조성하는 공사 일감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급인이 공사를 따왔지? 따왔어요. 그리고 이 공사를 또 다시 이제 도급을 또 준 거야. 하도급 준 거지. 그쵸? 이 하도급 받은 사람들이 혼자는 못 하잖아요. 그쵸? 적어도 몇십 명씩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근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 들어갔어. 산에 들어가서 이게 불을 넣었단 말이죠. 불을 넣었다. 불을 놓는 과정에서 불을 잘라야 되는데 실수로 이 불이 커진 거야. 실화. 그러니까 그 지역만 탄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산까지 막 탄 거야 이게. 그쵸? 대형 산불 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에 이 실화 책임은 이 산에 들어가서 불을 놓은 이 하수급인 측에서만 책임져야 하느냐? 아니면 나에게 일감을 준 바로 위에 있는 사람, 이 수급인도 책임져야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뭐 군청까지 갈 필요 없고 바로 나에게 공사를 일감을 준 수급인도 책임을 져야 하느냐의 문제인데 책임져야 안 져요. 도급 준다라고 했을 때는 책임지지 않아요. 도급은 도급 준 순간 끝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을 완성했잖아요. 일을 완성했으면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만 주면 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도급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산에 가서 뭐 심지어는 뭐 뱀에 물리기도 하고 막 사건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다 너네 책임인 것이지 도급인 책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산불 역시 마찬가지로 너네 책임인 것이지 이 공사 일감을 준 수급인 책임은 지지 않는다. 즉 여기 보시게 되면 과실 책임을 져야 되느냐의 문제는 관리 감독상의 과실 책임 유무가 있다 없다를 놓고 따지거든요. 근데 보통 도급주면 그런 거 안 따져. 그래서 1번 사례도 있고 2번 사례도 있을 텐데 1번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 2번이지. 관리 감독 의무가 없다는 거야. 수급인은. 그래서 수급인은 이 산불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와서 자, 수급인이 산불 작업을 하도급 주었다. 도급 줬다는 거지. 하도급에다 셈 붙여보세요. 그러면 끝인 겁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감독하지 않죠. 도급 준 끝인데. 그렇잖아요. 하더라도 그 하수급인 측의 과실 때문에 산불이 났다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도급 준 사람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보았던 판례입니다. 이 판례도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이고요. 여기까지 합니다.